자, 오늘은 13번째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13번째. 13번째 얘기는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오페라 한 편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오페라를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페라의 기본적인 개론 제 1강입니다. 아마 한 4~5차례 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제가 군데군데 오페라도 따로 소개는 하겠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유이다. 이 오페라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 그랬냐면은 의학 박사이면서 이제 오페라 애호가시죠. 박정호 선생께서 그 불멸의 오페라라는 책이 있는데 거의 백과사전 같습니다. 막 거의 150편 정도의 오페라를 한 50편씩 이렇게 세 권에 나눠서 이렇게 쓴 책인데 그 책의 1권 책 타이틀이 그러니까 부제죠. 불멸의 오페라라는 책의 부제가 지상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유의라고 오페라를 표현했는데 뭐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일단 그 엄청난 오케스트라와 무대와 의상과 또 유명한 성악가들을 데리고 또 그걸 만들어야 되지만 영화는 또 달리 뭐 이렇게 계속 우려먹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한번 공연하고 나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그 늘상 그 뉴욕 메트로폴리탄에 인터뷰할 때는 이제 그 관중 수입만으로는 도저히 그 오페라의 원가를 댈 수가 없다니까 늘상 이렇게 도네이션을 얘기를 합니다. 아마 많은 독지가들이 이렇게 기부를 하니까 그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그만큼 이제 오페라가 돈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연 관람료도 비싸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게 비싸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싸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각설하고 그 오페라라는 어원은 그 라틴어의 그 오푸스라는 작품이란 뜻입니다. 이 오푸스라는 작품의 뜻에 오페라가 이게 사실 복수형이라 그러는데 오페라입니다. 음악을 갖고 있는 오페라. 그러니까 작품들이라는 이런 뜻이죠. 뭐 따지면 딱히 음악만을 지칭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시피 오페라라는 게 음악 예술, 연극, 무용 이런 게 다 합쳐진 거죠. 특히 이게 요즘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오페라에 이제 발레 같은 게 많이 들어가니까 뭐 일반적으로 뭐 캉캉 뭐 이런 그 뮤직 저기 그 댄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 언어, 시각적인 요소, 사운드적인 요소가 다 복합된 하나의 종합 공연 예술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어원 자체가 작품이니까 음악도 아니고 연기도 아니고 모든 게 포함된 그런 종합 공연 예술이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페라의 기본적 조건이 뭐냐면 오페라가 성립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뭐 반드시 어떤 원칙은 아닙니다. 원칙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 이런 뜻이고 뭐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오페라는 우선 오케스트라가 있어야 된다. 오케스트라가 없는 오페라는 뭐 아니죠. 이건 뭐 그냥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냥 음악이죠. 그다음 무대 장치가 있어야 되고 의상 뭐 엄청난 의상이 있어야 되고 요즘 현대 오페라라서 뭐 그냥 의상비 크게 안 들이고 하는 그런 오페라도 많습니다. 근데 뭐 일단 의상은 있어야 되고 연기를 해야 되죠. 그 연기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된 걸 이제 일반적으로 오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페라라고. 그러면 이 오페라가 꼭 이렇게 돼야 되느냐? 근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고비용의 오페라 때문에 여기서 연기 빼고 의상 빼고 무대 장치 빼고 오케스트라 하나 달랑 남아서 이렇게 오페라를 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오페라라고는 하지 않고 오페라 콘체르탄토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어로 콘체르탄토. 근데 이걸 영어로는 오페라 인 콘서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오케스트라가 피트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 무대 중앙에 올라가죠. 그리고 앞에 성악가들이 나와서 의상이나 연기 없이 이제 노래를 부르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비용은 좀 덜 들겠죠. 이게 오페라 인 콘서트, 이탈리아어로 오페라 콘체르탄토라고 얘기합니다. 하나 알아두세요. 또 이런 공연을 가끔 합니다. 근데 이것도
나름대로 이제 오페라의 그 음악이라는 요소를 강조한다면은 뭐 이것도 꽤 괜찮은 장르죠. 뭐 제가 옛날에 홍콩에 가서 이 장르를 한번 봤는데 전 사실 그때는 이제 콘체르탄토를 모르고 오페라를 한다 그래서 구경 갔는데 아 도대체 이상하게 그 오페라 무대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봤더니 그게 오페라인 콘서트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페라와 비슷한 장르가 오라토리오, 뭐 뮤지컬, 오페레타, 칸타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 어떤 차이가 있느냐? 뭐 딱히 차이를 뭐 법처럼 이렇게 규정된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 오페라하고 비교해서 나머지 것들이 어떻게 다른지 제가 대충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어차피 구별은 해야 되니까. 자, 오페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케스트라, 무대장치, 의상, 연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오페라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게 이제 스토리가 있죠. 내용이 있죠. 처음에 기승전결이 있는 거죠. 결말이 어떻게 되고 하는. 요게 오페라가 구성되는 5가지라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오페레타는 뭐 똑같습니다. 똑같이 오페라하고 똑같은데 오페라보다는 약간 가벼운 장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페레타는 거의 대부분 코미디극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가볍고 물론 음악은 클래식이니까. 그리고 오페라가 좀 더 대중적으로 다가선 게 오페레타고 오페레타보다 조금 더 대중적인 게 뮤지컬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페라와 뮤지컬의 중간쯤의 장르가 오페레타다. 그러면 오페라에서 여기서 오케스트라가 빠지면 뭐가 되죠? 이게 뮤지컬이죠. 뮤지컬은 일반적으로 뮤지컬에 뭐 오케스트라가 없어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뮤지컬은 거의 대부분 전자 음향이나 이런 녹음된 음악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무대 장치나 의상, 연기, 스토리는 다 있죠. 이걸 우리가 뮤지컬로 분류하고. 그러면 이제 종교 음악인 여기 이제 여기에서 무대 장치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의상을 뭐 입어도 그만 안 입어도 그만 뭐 연기는 일반적으로 안 하더라고요. 이런 상태 오케스트라와 스토리만 가지고 하는 이 종교 음악을 우리가 특별히 종교 물론 이제 스토리는 반드시 종교 스토리입니다. 오라토리오라고 합니다. 오라토리오. 이건 사실 일반적으로 뭐 요즘 종교 음악이 아닌 종교적인 스토리가 아닌 것도 뭐 가끔 있다는데 뭐 일반적으로 오라토리오는 종교 음악이죠. 그 핸델의 메시아나 뭐 하이든의 천지창조 같은 겁니다. 이 보시면은 무대 중앙에 이제 오케스트라가 놓이고 합창단처럼 이렇게 서서 이렇게 노래를 아주 아름답게 부릅니다. 여기도 가끔 이제 독창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악보를 들고 하니까 연기는 할 수 없겠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야기 스토리는 사실 나레이션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뭐 종교적인 겁니다. 그 핸델의 그 메시아나 그 하이든의 천지창조가 아주 유명하죠. 막 굉장히 웅장합니다. 이거는 이제 종교 의식과 같이 그렇게 요거보다도 아주 작은 규모의 뭐 오케스트라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뭐 연기나 이런 것도 없고 오라토리오를 아주 작게 축소한 형태가 칸타타다. 뭐 칸타타도 물론 종교적인 게 아닌 게 있고요. 오케스트라보다는 뭐 챔버 뮤직 정도의 조그마한 이제 실내 악단 정도 수준의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라토리오보다는 이제 아주 규모가 작은 거다. 뭐 이런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대충 구별이 됐습니까? 자, 그리고 오페라의 종류는 일반 오페라,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이탈리아 오페라, 뭐 벨칸토 오페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대다수 알고 있는 일반적인 오페라는 구성이 레치타티보하고 아리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레치타티보는 그 일반적인 대사를 이제 음악에 맞춰서 하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레치타티보라 그러고 특별히 하나의 독립된 노래로 구성이 된 물론 뭐 자기 마음을 전달하거나 의미를 전달하는 건데 또 불구하고 하나의 독립된 형태의 이제 노래를 띄고 있는 걸 아리아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오페라는 레치타티브하고 아리아로 구성되어 있다. 가끔 뭐 이렇게 독백이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뭐 음악에 안 맞춰서 하는 경우는 있는데 거의 뭐 그건 드문 경우고요. 근데 일반 오페라 레치타티브 아리아에 대사가 들어가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독일에서 시작한 독일 징슈피라 그러죠. 이건 대사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모차르트의 후궁 탈출 같은 경우는 뭐 한 배역 자체는 아예 노래를 안 하는 배역도 있습니다. 중요 배역인데도 불구하고 대사만 하는 배역도 있죠. 요걸 우리가 독일 징슈피라 그러고요. 그리고 이 독일
독일 징슈필이인데 이제 프랑스에서는 어떤 형태로 또 발전하냐면 여기에 이제 발레하고 합창을 아주 대단위로 넣어가지고 아주 큰 뭐 이제 프랑스 말로 그랑데 그러니까 아주 거대한 형태의 오페라 이런 형태로 발전된 것도 있습니다. 그 오페라 그랑데라고 합니다. 따로.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이제 고전주의까지가 그 얘기고 나중에 이제 낭만주의 바그너로부터 시작된 낭만주의에서는 오페라가 극인데 무슨 뭐 아리아가 필요하고 이런 게 필요하냐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그너는 특별히 오페라라고는 안 하고 독일 악극이라 그러는데 이때는 이제 레치타티브하고 아리아의 경계가 거의 없습니다. 뭐 그러니까 사실 바그너 음악에는 이렇게 막 새겨 들을 만한 즐겨 들을 만한 이런 아리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제가 특별히 그 이탈리아 오페라에 비해서 그렇게 뭐 썩 흥미로워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그 처음 보는 분들은 이제 바그너 오페라를 굉장히 지겨워하죠. 뭐 사실 참 보는 것 자체가 이제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 이제 그 음악적으로 이제 좀 아리아가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무한선율이라 그래가지고 박수 칠 기회도 안 줍니다. 관중 그 관객들이 뭐 바그너 오페라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페라의 탄생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페라는 이게 사실 르네상스 운동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는 있어요. 15세기 그러니까 르네상스 이전의 예술이란 거는 모든 게 왕과 귀족과 뭐 신의 중심, 신 중심이죠. 특히 본인 중심이 아니고 신과 뭐 이런 걸 위해서 예술이 태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 뒤로는 그게 또 이제 왕이나 이런 특정인들을 향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죠. 근데 르네상스가 끝나고 나서 벌어진 게 이제 개인주의죠. 인간을 중시하는 인간을 위한 예술의 필요성이 극대화되면서 탄생한 게 오페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을 위한 예술이다. 신을 위한 예술이 아니고 인간을 위한 예술이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페라 연표를 대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자료를 구해서 제가 재구성한 오페라 연표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제 컴퓨터 화면을 그대로 지금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르네상스가 끝나고 이제 이게 바로크 시대 이제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 사이쯤 되는 이제 16세기, 17세기 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페라의 뭐 저번에 한번 제가 설명했지만 오페라의 시조가 누구냐? 르네상스 오페라 다프네 이 다프네가 이제 르네상스 시대 오페라를 지금 처음 만든 걸로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 악보가 없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그 뒤에 그 페리 같은 사람이 에우리디치라는 작품을 만드는데 이게 이제 악보가 있는 최고 오래된 오페라 비스무리한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페라 형식의 첫 작품은 몬테베르디가 하는 이제 오페라 형식의 첫 작품이 이제 몬테베르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 오페라는 누가 시조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뭐 몬테베르디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이분이 이제 오페라 형식의 첫 작품도 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그 상업용 오페라도 처음에 만들었거든요. 이 대중을 위해 갖고 뭐 누구 특정인을 위한 게 아니고 상업용 오페라도 처음에 한 건데 그게 율리시스의 귀환이네. 그죠?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했었죠. 그러고 나서 거의 이제 한동안 쭉 없다가 이제 바로크 시대에 접어듭니다. 바로크 시대에 이제 지금 핸델에 넘어오죠. 핸델이 처음에 한 게 이제 1710년도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미날도죠. 울게 하소서 라샤 하는 그러니까 그게 1711년도 핸델이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한 게 이제 대충 이렇게 되고 그 뒤에 핸델 그 뒤에 이제 쭉 와서 핸델이 끝나고 이제 세르세라는 작품도 이게 유명한 작품이죠. 여기에 이제 그 나무 그늘 아래서 하는 그 저 아리아가 있습니다. 이게 유명한 아리아가 있습니다. 근데 요게 세르세를 끝내고 이제 모차르트가 이제 등장을 하죠. 1768년에. 요 연도는 지금 오페라 초연 연도입니다. 작품을 써가지고 처음 무대에 올린 그 해 작품 기준으로 해갖고 그러니까 요게 그 작가들의 첫 작품과 마지막 작품을 지금 제가 연결한 거니까 이제 작품 활동을 한 시기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뭐 사실 모차르트도 초기 작품은 그렇게 크게 인기는 없었고 여기 보면 이제 이도메네오 정도가 이제 본격적인 이제 오페라 작품을 쓴 거고요. 후궁 탈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게 독일 징슈필입니다. 대사가 있는 이 독일 오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피가로의 결혼 거의 뭐 대성공을 거뒀던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돈조반니, 코지판투테 이 세 작품이 뭐라고요? 여기에 로렌조 다폰테하고 같이 한 그 이제 오페라 부파 작품들 이 세 작품을 연달아 이렇게 합니다. 로렌조 다폰테와 이 세 작품을 같이 하죠. 이게 약간 희극성. 그다음에 이제 이게 마지막 오페라 마술피리. 사실 죽기 3개월 전에 이제 했다는 거죠, 이게. 응? 그리고 이제 모차르트 시대가 이제 끝날 무렵에 이제 로시니가 등장합니다. 로시니가. 이제 이렇게 로시니가 등장을 하는데 로시니가 이제 뭐 알제리아 이탈리아 여인 이 로시니가 이제 사실 벨칸토 오페라를 이제 뭐 창시를 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로시니의 뒤를 이어서 이제 벨리니, 도니체티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탈리아의 벨칸토 삼총사라고 얘기합니다. 뭐 벨리니는 이제 여기 유명한 작품이 노르마, 카스타디바 아리아가 나오는 유명한. 그다음에 도니체티가 이제 사실 벨칸토를 거의 완성을 하죠. 뭐 엄청난 작품들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도니체티 작품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랑의 묘약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뭐 마리아 스트라우다, 그다음에 로베르트 데베루에, 그다음에 마리아 스트라우다 이 세 작품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튜터 왕조 3부작이죠. 뭐 유명한 연대 딸 뭐 이것도 있고 하여튼 뭐 도니체티가 저 쭉 활동을 하고 활동이 끝날 쯤 이제 베르디가 등장을 하죠. 빨간색이 베르디입니다, 이게. 베르디와 바그너는 같은 동갑인데 이 작품 활동한 시간이 좀 틀립니다. 사실 베르디는 일찍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는데 이제 사실 바그너는 이제 작품 활동을 한 거에 비하면 이제 그 작품의 유명도가 이제 좀 떨어지죠. 사실 베르디의 최고 전성기 때는 여기 소위 말하는 베르디 3대 작품이라고 하는 리골레토, 일 트로바토레, 이 라트라비아타 이 세 작품이 거의 51년, 53년이니까 2년 새에 이 세 작품 그 베르디의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세 작품이 이때 다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 이때가 이제 베르디의 가장 전성기 때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베르디의 전성기가 이렇게 베르디가 한창 전성기를 구가하는데 이제 바그너가 이제 나타나서 소위 말하는 독일 악극을 창시를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여기 뭐 뉘른베르그의 명가수부터 시작해서 뭐 라인의 황금 이게 이제 니벨룽 반지 4부작 중에 1부작 첫 번째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발퀴레 뭐 이런 작품을 막 한창 내고 이럴 때 사실 베르디의 작품 활동은 조금 뜸해집니다. 지그프리드 신드령 황후까지.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대단한 작품들이 계속 나오죠. 파르지팔 뭐 이게 지금 다 바그너 작품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때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 바그너의 정성 시대라고 보면 되고 그래도 한동안 이제 베르디가 작품 활동을 좀 뜸하게 하다가 이제 자극을 받아서 바그너의 자극을 받아서 만든 작품이 이게 오텔로입니다. 오텔로. 셰익스피어 작품인 오텔로. 영어 발음은 오셀로고 이게 이제 이탈리아 발음은 오텔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작품인 베르디의 마지막 작품인 이제 그 팔스타프가 이게 이제 유일한 희극이면서 마지막 작품이 된 거죠, 사실. 이때가 한 80살 됐을 때라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바그너는 이제 진작에 파르지파를 내고 이제 사실 작품 활동을 끝낸 그런 상태였었고요. 뒤에 아주 노후에 또 베르디는 몇 작품을 또 이렇게 따로 냈습니다. 그러니까 바그너가 끝날 쯤 돼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푸치니 이제 이건 뭐 바그너와 베르디를 이었다고 보는데 바그너의 영향을 약간 받은 푸치니 이 푸치니 때는 사실 이 사람이 이제 그 흥행의 조건을 알죠.
이 사람은 그렇게 긴 오페라가 없습니다. 대부분 2시간 조금 넘 라보엠, 토스카 뭐 쭉 보면은 나비 부인이 이때까지 요게 이제 지금 사실 푸치니 3대 작품이죠. 라보엠, 토스카. 푸치니가 이제 작품 활동을 한참 하고 있을 때 이제 뒤늦게 나타난 사람이 베르디를 계승했다고 하는 이제 리하트르 슈트라우스가 나타납니다. 뭐 이 사람 작품들 중에서는 뭐 많죠. 이 사람도 아주 다작을 하는데 살로메, 성서를 끼치는 살로메, 장미의 기사 뭐 이런 유명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실 이 슈트라우스 이후에는 대중적으로 그렇게 아주 인기 있는 작곡가들이 이제 뭐 사실 오페라가 전성시대가 끝났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대 오페라 미국 쪽에 영어로 이제 쓴 오페라로 이제 뭐 브리튼 정도가 이제 좀 유명한데 뭐 그 뒤로는 사실 대중적으로는 막 그렇게 크게 어필을 못했던 것 같아요. 대충 이게 사실 이제 오페라 연표입니다. 쭉 저 위에서부터 쭉 1597년부터 쭉 핸델, 글록, 모차르트, 라모, 뭐 로스티니, 벨리니, 도니체티, 그 다음에 바그너, 베르디, 오펜바흐, 비제, 구노 쭉 이렇게 나서 마스네, 푸치니, 스트라우스, 야나체크 뭐 이렇게 브리튼까지 이게 이제 지금부터 이제 현대 오페라죠. 대충 이해하셨죠? 예, 오늘은 이걸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